고정 멤버가 5분이 나오길래 다섯 부 하고 그 프린트를 내까지 해서 6부를 준비를 했더니 하나 더 나오셔갖고 내가 이따 내 것을 들고 갈게요. 네. 강의는 풍신나게 해도 유인물은 내가 아주 충실하게 하려고 그 시창작 강의로 해갖고 진안문화의지 아카데미 그래서 시를 그 쓰려고 하면은 아주 기초적인 것을 넣어놨어요. 요것은 그 내가 그 전에 했던 그 강의록을 압축해서 여러분들 그 수준에 맞게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페이지가 한 8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독학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쭉 써놨으니까 보시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해요 나중에. 그리고 그 시창작 강의로 한번 보시고 오늘은 그 시쓰기 기법이라는 걸 내가 드렸죠. 시쓰기 기법 있죠. 네. 시쓰기 기법을 제가 이제 강의하려고 해요. 시쓰기 기법. 그 시쓰기 기법을 우리가 그저 공부를 하기 전에 어떤 여인이 그 시를 썼는데 참 마음에 드는 시가 있어갖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응? 그 마음에 쏙 들어갖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근데 이제 그 아직은 습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원본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보고 그 다음에 그 제가 첨삭을 해드리는데 첨삭을 너무 많이 하면 그것은 작가 것은 아니라 내 것이지. 그래서 살짝 이렇게 푸싱만 하면 그 작가 것이 작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작품을 줘놓고는 맡겨놓고 뭐냐. 너 알아서 써갖고 내 이름만 거기다 내줘. 그것은 그 지작품이 아니지. 내 작품이니까. 그래서 나는 그 첨삭을 하더라도 푸싱만 하지 절대로 내가 이 손을 안 대. 많이 안 돼요. 그래야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초여름의 풍경. 자, 우선 좀 그 탁탁 내 마크를 좋아하고 탁탁 하지만 목소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초여름의 풍경. 미국 제비꽃을 얻어다 심어놓고 제법 자리 잡아 가는데 우리 집 9년 동안 같이 살고 있는 식솔이 그 꽃 위에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앉아 있다. 꽃이 소중한가 우리 식솔이 소중한가 모르겠다. 여러 씨앗들을 함께 뿌려놓았더니 잡초들과 함께 어우러진 자신의 모습 종을 드러냈다. 부슬부슬 비가 내려 옮겨 심으려 하니 메리골드를 살려야 할지 요건 풍선초를 살려야 할지 한참을 망설인다. 어떤 꽃을 선택할지 모르겠다. 아까 드러냈다는 잘못된 거예요. 피플트가. 탐스런 무늬 비비추 두 그루 얻어다 부추밭 끝에 심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자꾸만 비비추 밑둥을 파서 야채밭을 넓힌다. 큰 소리로 따져야 할지 포기해야 할지 모르겠다. 재밌네. 요거 원본 잘 재밌죠? 시가 재밌어야 돼. 시나 숲이나 하나 스토리요. 그 하나가 전체가 스토리가 된다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내가 푸싱을 해봤어요. 뭐냐? 미국 제비꽃 얻어다 심었더니 제법 자리를 잡아가는데 우리 집 식솔이 그 꽃 위에 편안한 모습으로 앉아있다. 꽃이 소중한지 우리 식솔이 소중한지 아까는 모르겠다 그러죠? 일단 내가 하나 더 썼어. 에라 모르겠다. 모르겠다보다 좀 강해졌어요. 강해졌고 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말투예요. 말투. 좀 자연스러워졌어요. 자,
여러 씨앗들과 함께 뿌렸더니 잡초가 우려져 차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 촉촉히 보슬비 내려 옮겨 심으려니 메리골드를 살려야 할지 풍선초를 살려야 할지 한참을 망설인다. 어떤 꽃을 선택해야 할까? 에라 모르겠다. 모르겠다. 했다가 아니고 모르겠다가 훨씬 더 그 친근감이다. 무늬가 탐스런 비비추 두 그루어다 부추밭 끝에 심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자꾸만 비비추 밑둥을 파 야채밭을 넓힌다. 큰 소리로 따져야 할지 포기해야 할지 에라 모르겠다. 이 여기서 그 식소리 뭔지 아셔요? 식소리 알지? 그 같이 밥 먹는 식구를 식소리라고 그래. 우리 집 9년 동안 키운 개예요, 개. 아 그래요? 그래요? 개가 꽃 위에 나는 벌써 남편이 그거 아니었는가? 꽃이 제법 저기였는데 야 거기에 벌써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그것은 이렇게 오해를 불 있는 시어는 조금 삼가야 된다. 밑에다가 줄을 달아야 돼. 우리 집 개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이 식소는 아무것도 없으면 이거 우리 집 식소는 남편이 가서 앉아. 우리 집에서 밥 먹는 사람들을 사들을 여럿이. 그 애가 가서 앉았는가? 식구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것은 그 고쳐야 돼. 그 다음에 4월에 주변 사람에 대한 무관심함과 나만의 이익을 위한 빠른 계산력과 색안경을 끼고 색안경을 끼고 주위를 살피는 일들, 귀에 거슬리는 오간 말들에 대해서 가슴에 새기는 일들, 이제 모두 놓아버리렵니다. 그리고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렵니다. 이게 돈 먹은 식구예요, 이것이. 모든 걸 다 놓아버리고 이제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도 너그럽게 유유히 흘러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시적 표현에서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이게. 작은 충격에도 요란한 내부들, 작은 충격에도 요란한 내부들, 그냥 퍼뜩금 기분 나쁘고 그런 것들을 참 잘 표현했어요. 이기적인 면만이 가득해서 주위를 힘들게 했던 시간들, 미워하고 증오했던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 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뒷전에 응? 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아, 왜? 나한테 왜? 그래. 왜? 나는 와 갖고 그 본문이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나 일부러 좀 와에다 글씨를 찍었네. 느낌표를. 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뒷전에서 무가치한 감정 싸움들로 많은 시간들을 소모해버렸는지 이제는 밤하늘의 별들을 세어보렵니다. 여유 있는 그것이 이제 밤하늘 세어보는 거지. 그들과 함께 우렁더우렁 함께 살고 싶습니다.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무관심에서 관심과 배려로 빠른 계산보다 더딘 계산법으로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귓전에서 거슬리는 말들에 신경 세우기보다는 나의 입술에서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기를 이제는 좀 더 가치 있는 일들에 비중을 두기를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오는 길목에 목련들이 유난히도 새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돋보이는 게 뭐냐, 끝판에 유난히도 그 새벽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목에 목련들이 유난히도 하얗다. 우리 새벽기도 보면은 하얀 거 안 보이잖아. 근데 내 마음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이 그냥 편안한 게 하얗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이게 참 기성 시인들도 쓰기 힘든 것을 써놨어요. 그래서 그 보면 이제 그 약간 좀 잡아놨어 뒤에. 잡아놓은 걸 강병수가 한번 읽어봐. 4월에 주변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함과 나만의 이익에 빠른 계산력과 색안경은 끼고 주위를 살피는 일들, 귓전을 거슬리는 오고 가는 말들을 가슴에 새기는 일들, 이제는 모두 놓아버리렵니다. 그리고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렵니다. 작은 충격에도 요란하던 나의 내부들,
이기적인 면만 가득 차서 주위를 힘들게 했던 시간들, 미워하고 증오했던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 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뒷전서 버렸던 무가치한 감정 싸움들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소모했는지 이제는 밤하늘의 별들을 세어보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우렁더우렁 살고 싶습니다.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배려로 빠른 계산보다는 더딘 계산법으로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귀에 거슬리는 말들에 신경 세우기보다는 나의 입술에서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기를, 이제는 좀 더 가치 있는 일들에 비중을 두기를,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오는 길목 옥년들이 유난히도 새하얗습니다. 좋죠. 그 어떤 여인이 바로 강정수죠. 강정수가 쓴 거예요 이게. 좋아요. 잘 썼어요. 그리고 이게 요런 그 시는 낭송시도 참 좋아요. 낭송시. 낭송시는 우리가 낭송시 일반 시하고 다른 차이가 뭐냐면 낭송시에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옛날에 그 김영남 썼던 돌다리 섭상이나 햇살같이 그 있잖아요. 유성음이 뭐냐면 요것이 유성거든. 니을, 미음. 요것을 많이 넣으면은 좀 낭송이가 좋고 부드럽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책은 여러분들 선물로 드리려고 한 거예요. 우리 교육문화관에도 이거 안 줬는데. 왜냐면 그거는 한 20명 된가로 주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 근데 이거는 보면은 그냥 뭐 5명이니까 내가 어디 가서 차 한잔 하면 줘버려. 그래요? 자, 시쓰기의 기법. 시쓰기에 무슨 기법이 있을까만은 그래도 모르고 쓰는 것하고 알고 쓰는 것하고 상당히 틀려요. 내가 안골 복지관에 강의를 하는데 거기는 수필거든, 수필. 그런데 처음에 거기 이제 김학 교수, 김학 아시죠? 네. 우리 고등학교 선배, 4년 선배님이고 마누라는 또 우리 통창이야. 그래갖고 이제 안 아파트로. 그 남편은 우리 선배. 돌아가셨어. 누구? 김학. 지금 한 석달 됐나? 돌아가셨고. 네. 그 마누라가 유영금이라고 우리 송영수랑 통창이야, 나랑 거기. 누군데요? 응? 누구야? 누구? 마누라가 누구야? 유영금이. 유영금이? 그래요. 그 병중 나와갖고 이제 저녁으로 교대 들어가는 거 유영금. 유영금도 몰랐어? 아니 마누라한테는 몰랐어. 마누라한테 몰랐어? 저 헛것 사는데. 근데 그 유영금이 왜 그 얘기가 나왔지? 그런데 그분은 이제 방송국에 이제 해성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방송국을 들어갔는데 처음에 어디 들어가냐면 저 서해방송을 하고 좀 후진대를 갔어요. 후진대를 갔는데 옛날에 방송국 통합운동이 있어갖고 그것이 KBS로 흡수가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KBS, MBC보다 훨씬 낫지 국영은 KBS를 있는데 남한방송국으로 갔다가 방송 부장까지 해갖고 퇴임을 했는데 우리 유영금이는 조금 오래부터 근데 남편이 돈도 많고 그런가 일찍 그만둬 그런가 봐. 그래갖고는 연금도 얼마 안 돼요. 그렇게 쳐왔으면 그 선생님들 연금 괜찮거든. 그 전두환이가 참 이쁜 거 뭐냐 별로 미운 거 아니 박정희가 별로 이쁜 건 없는데 미운 건 없는데 이쁜 것이 두 가지가 있어. 뭐냐면은 그 연금을 많이 올린 것이 군인들 연금 많이 올려놓고 지가 군인이니까 그래서 선생들 연금을 많이 올랐어. 그것이 이제 지가 선생이니까. 그런데 그 선생들 연금 많이 오른 그 장관에도 그냥 권오병이 문교부 장관을 올렸는데 그 올려놓고 이제 해임돼갖고는 그만뒀어. 그것도 연금 참 많네. 우리 친구들 보면은 뭐 도청 국장들 뭐 근데 우리보다 연금이 적어. 그래서 참 그거 참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참 이쁜데 일찍 그래갖고 이제 연금이 없어. 저거는 일찍 타버리지 연금이 없어. 그러니까
그 무엇을 시작했냐면은 옛날에 서해방송 했을 적에 방송 그 정기 프로그램이 밤의 여로라고 해가지고 12시 정도 되면은 꼭 수필을 한 편씩 있다. 그래서 수필 담당 PD가 김학이요. 그러니까 그거 있다가 지가 방송하다 보니까 지가라고 안 되지만 선배님 방송하다 보니까 이 수필을 지가 강의를 했네. 근데 그 사학과 나왔거든. 전주 사고 나와갖고 이제 전북대 사학과 나왔는데 수필을 뭐라 그랬어? 그런 대로 그냥 순제 읽기 뭐도 해가지고는 그 수필 나가서 그 뭐냐면 처음에 딱 앉으면은 한 20, 30명이 앉아서 서로 이제 칭찬하기. 응? 그렇고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칭찬을 해요. 막 서로 칭찬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뭐냐면 누가 작품을 하나 발표를 해요. 왜 작품을 발표하면 그거 비평하기. 그런데 비평을 하고 하면 그냥 비평하고 싶구나 해야지. 꼭 이렇게 이제 있어 다음 순번은 네가 하는데 이 비평은 잘만 하면 괜찮은데 꼭 또 한마디 하려고 하면은 이 저도 모르는 것이 그냥 거기서 저거 갖고 이상 같다가 이렇게 가서 그 비평을 하면 듣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수필나 잘 쓴 놈이 그 들으면은 괜찮은데 수필도 못 쓴 거 속을 보내 너나 잘해 너나 아이고 니까지 그지 나를 평해 그걸 싸워갖고는 안 나오고 갖고는 등간에 상당히 많은 갈등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이제 죽어불고 난 게 근데 그거가 한 20년 만에 20몇 년간 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빠지고 그 등록을 해갖고 배운 사람이서 왜냐면 빠지려고 하면은 김학이 전화해갖고 들어와. 또 이거 반장이 갖고 전화해서 왜 빠져? 그래갖고는 어쩔 수 없이 정만 걸어놓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제 죽어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맡은 게 이제 뭐냐면 아이고 이제 빠져도 되겠네. 그래갖고 자율적으로 많이 빠지고 했는데 이제 그 강의를 내가 지금 시작한 지 석 달 됐나? 석 달 됐는데 내가 이론 강의를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본격이 이론 처음 들어본 이론이야 이게. 그러니까는 내가 그전에 한 번 얘기했잖아. 이제 테니스를 내가 하는데 내가 테니스 참 맨 일찍 시작했어요 내가. 이 도청 도지사 전임 코치가 설령엽이라고 남은 사람인데 국가대표예요. 그 놈한테 열심히 배워갖고 잘했는데 다른 놈은 땀 흘려갖고 그냥 난타라는 맨 기초부터 막 쳐치기 난타 치고 뭐도 그러는데 나는 가만히 앉았다가 가서 이 라켓 하나 들고는 맨 앞에서 얼쩍을 치고 볼을 빼고 저쪽 빼보고 요쪽 빼보고 그러는데 여성을 저 뒤에서 그냥 땀을 촥 척보다 나는 맨날 스키만 따기고 요틱 치고 툭 치거든요. 나중에 시합을 하는데 보면은 내가 시합을 하는데 볼을 처음 다 밖으로 나가지 촥 받으면 받던 못해 받으면 툭 지나가고 그래. 그래서 내가 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기초가 없는 게 안 되겠구나 싶고 내가 기초를 한 3년간 배웠다는 게 그러고 나중에 잘 쳤어 내가 그걸. 그런 게 그 기초가 있어야 돼. 근데 이 수필이나 시도 기초가 없이 배워놓으면은 우선 게 깔짝깔짝 해갖고 그냥 좋은데 처음 다 아는 참 화려하고 매끄럽고 좋은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읽어보면 그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 하나를 얘기해도 내용이 있어야 돼. 근데 없어.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이론 때문에 와고 했는데 그도 여러분들은 지금 참 이렇게 탁 앉아갖고 지금 1호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게 1호부터. 근데 이제 내가 뭐냐 하면 그 지난까지 왔는데 지난에 집까지 끝나고 지난까지 와갖고는 강의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뭔가 이 강의한 사람이 뭔가를 봤네. 내가 배웠네. 그런 거 있어야지. 아이고 집까지 뭐 한다고 와갖고는 시간이나 떼고 가지. 그런 거 듣기가 싫어서 내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은 강의 모든 것을 보충을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요것도 꼬박꼬박 모아놔요. 모아놓으면 거기 하나 좋은 자료가 됩니다. 자료. 내가 이 자료는 어디 책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책에서 따고 저 책에서 따고 처음 다 내가 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아놓으면 되고 요것도 여기저기 모아갖고 내가 만든 거예요 이게. 근데 나는 지금 내가 전라북도에서 수필을 맨 처음 시작했어요. 맨 처음 시작했는데 어디서 했냐면
80년 중반에 시립도서관에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3년 강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북대 평산교육원에서 이제 그때는 전북대 평산교육원이 없었거든. 전북대 평산교육원에서 시수필을 강의하다가 거기도 정년이 있어. 그래서 정년이 있어 그만두고 이제 그리고 또 내가 교감을 하면서 내가 이제 그까지 할 수가 없어. 낮에 못 나가. 교감 못 나가면 안 돼. 그거 하다가 그 자리를 누구를 줬냐? 정군수라고 있어. 정군수 알라고 모르겠어. 시승 정군수가 있어. 거기다 줬다가 정년에 갖고는 정군수가 그 이제 정년이 돼 갖고 못 하게 돼 있어. 근데 이제 누구를 줄까? 왜냐하면 거기 평산교육원의 그 교학부장이 나하고 친하거든. 내가 그 전북대 대학원을 우리 지도교수 썼어. 근데 누구를 줄까 했더니 누가 내 이름 이야기를 안 해. 누가 맡으려고 한다고 해서 내가 그래요? 내가 추천한다고. 신혜식이라고 우리 친구예요. 신혜식이 그래서 혜식아 너 뭐더냐? 나 이제 정년은 할 일 없어요. 그래요? 너 원서내. 전북대 원서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우리 신혜식이 무조건 하고. 신혜식이 지금 전북대 강의 나가요. 지금 강의. 근데 그 강의를 나갈 적에 처음에 이제 그 평산교육원은 숫자가 한 10몇 명 돼야 할 것 아니에요. 10몇 명 되는데 한 2명 놓고 그 강의를 개강을 시켜주겠어요? 그래서 내가 정무수 그 양반 할 적에도 뭐냐면 우리 1년 선배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이제 첫 해는 무조건 자르지 말고 2명, 3명 앉혀놔라. 그러면 첫 해 잘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또 데리고 다니냐. 그래서 내가 우리 신혜식이도 내가 그거 다 이야기했어요. 절대 자르지 말고 한 2, 3년 그냥 버티고 있어라. 지금은 상당히 유명 강사가 됐어.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렇게 조그만 잤지만 요거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만 되면은 그래도 참 전주서역까지 와갖고 그 사람이 헛소리를 안 하고 갔네. 그런 얘기하면은 많이 보일 텐데. 그러다 이제 나는 여러분들만 만족해주고 그냥 가끔 이렇게 웃어만 주면은 행복하고 내가 잘 갈 거야 집에. 이제 헛소리를 많이 했네. 자, 그런데 이제 시를 쓰거나 수필을 쓰거나 문학의 80% 너무 많이 잡았다고 100%인데 내가 깎아서 80%예요. 80%는 무엇에 달리냐고. 비유에 비유. 시도 그렇고 수필도 그렇고 비유에 달렸어요. 비유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문학의 성패가 좌우돼버려요. 문학은 비유요 비유. 응? 나는 고등학교 시절에 남원종성중학교를 나와갖고는 전주 상고를 딱 갔더니 이제 은행들과 돈 벌으라고. 이제 입학식에 딱 갔더니 우리 신석정 선생님이 전고서 선생님보다가 요즘 말은 전교조 운동을 하고 저 김제로 좌천이 됐어. 그러더니 높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유명한 선생님을 갖다 쫓아보려 갖고는 전고로 다시 물백을 수가 없으니까 상고로 와서 가서 보니까 그냥 키도 험추는 이렇게 가서 부임인사 하려고 7, 8명 있는데 딱 올라가서 보니까 신석천 선생님이 그래갖고 그냥 문예부로 1번째로 들어갔어요. 1번째로 들어갔는데 그 신석천 선생님이 2년 동안 뭐냐면 1년 동안 너는 지급법 100개 또 지급법 100개인데 처음에는 막 책도 보고 이것저것 뭐 같이 보면 인양 보면 그냥 그 지급게 얼마나 많아요. 탁 보면은 곤방대 담배 그냥 막 유추트기는 곤방대 딱 무게로 해갖고는 찍찍찍 그서 갖고는 100개 써갖고 가면은 한 서너 개밖에 안 나와 싹 그세버려. 그러면 야 이것은 막 어디 책에 나오고 이거 어디 나오고 그 봐봐 그 거짓말보다 싹 그셔보고 또 갖고 가면 또 갖고는 그거 100개 채우는데 거의 6개월 걸렸어요. 그러면 지금은 참 쉬워. 왜냐면 뭐뭐처럼 같이 보면 그냥 그거 들어가니까. 근데 진짜 어려운 게 은유 A는 B다도요. A는 B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붙이면 안 돼. 가령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러면 참 네 마음은 호수요? 그러면 내 마음 호수라고 생각해요. 우선
밝잖아. 호수가 넓지 않아. 잔잔하잖아. 네 마음은 밝고 넓고 잔잔하고 맞아. 호수. 이것은 은유 같아. 내 마음 호수 A는 B 맞아. 그런데 내 마음은 가시밭길이여. 뭐여? 네 마음이 가시밭길이여? 내 마음은 가시밭길이야. 틀린 건 아니여. 맞기는 맞아. 근데 그 뭐냐면은 이 은유는 맞기는 맞는데 이제 여기 나오는데 좋은 은유가 있고 나쁜 은유가 있어. 이게 좋은 은유란 건 뭐냐면 가시밭길 같은 건 그냥 뭔가 조금 찢어지고 그냥 갈기갈기고 갖고는 별로 안 좋은 마음이잖아. 그런 마음을 갖다 은유로 써놓으면은 그 은유에 동의한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 그러니까 그런 그 적절한 그 주제, 적절한 내용에 적절한 그 이 비유를 하는 것. 이것이 은유나 지유나 이것이 우리의 참 생명이거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은유가 아니고 비유에는 지유가 있고 은유가 있고 그래요. 요것은 뭐 다 아실 테니까 생략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 비유. 그래서 오늘은 이 비유에 대해서 시쓰기 기법에서 비유를 여러분들 강의를 하려고요. 자, 보면 비유 봅시다. 비유. 그 책 보세요. 책이 아니라 그저 유인물. 자, 시는 이것다 동그라미 쳐가요. 소재, 이미지, 운율, 비유 이런 것들의 요소로 구성된다. 수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시가 그래요. 소재는 뭐라고 하지? 글감, 글거리, 재료. 예를 들어서 내가 고향에 대해서 쓴다고 하면 고향에 어떤 고향에 있는 뭐 정자나무, 고향에 있는 은행나무, 고향에 있는 골목 이런 것들이 다 그 고향에 대한 소재 아니에요. 소재. 그 다음에 이미지란 건 뭐냐면 뭔 얘기를 들으면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형상, 이미지. 그 다음에 이제 비유는 오늘 배울 것이고, 이렇게 다양한 요소로 이것이 구성이 된다. 이 모두 시의 중요한 요소인데, 그 중에서, 자, 이게 밑줄쳐요, 밑줄. 이게 뭐냐면, 다음 설명이 비유에 대한 설명이요. 비유가 무엇이냐? 이제 이거 밑줄 친 것이 비유예요, 비유. 비유가 뭐냐? 사물이나 관념을 그것과 유사한 다른 사물이나 관념에게 빗대는 것. 자, 사물은 다 아시죠? 그 직접 눈에 보이는 그 물건, 사물. 관념 뭐냐면 내 생각, 관념. 그런데 요것을 가령 요것을 그대로 쓰면 안 되냐? 요것과 비슷한 내용, 비슷한 것. 이것이 이제 비유, 비슷한 것. 비슷한 사물과 비슷한 관념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요. 이것이 비유. 그러니까 똑같은 그 비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거 안경인데 요것을 다른 걸로 비유하면 뭐냐면 그 안경은 항상 내 마음을 맑게 해주는 뭐 거울이라든가 뭐라든가 이 안경에 대해서 내가 나타내고 싶어하는 안경을 다른 걸로 나타내는 거. 이것이 비유요, 비유. 그러니까 비유가 쉽지만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시라든가 또는 그 수필에다가 그 대목에 뭔가 다른 안경은 이거 말고 다른 것을 갖다 끌어다 붙여야 되는데 요것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미쳐. 그래갖고 시 쓴 사람은 진짜 며칠간 꼼짝 못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밥도 못 먹는 사람 있어요. 골몰이잖아요, 골몰. 그렇지, 골몰 잘하네. 언어 능력이 역시 이제 타고니 골몰.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것이. 자, 다시 읽어보면 그 사물이나 관념을 그것과 유사한 비슷한 다른 사물이나 관념에 빗대어서 하는 것인데, 자, 요것이 바로 뭐냐? 요것이 중요하다니까. 시의 이런 비유적 기법은 시의 생명이에요, 생명.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시의 생명 80% 잡아온다. 또 뭐냐? 가장 중요한 요소요. 이렇게 중요하다니까. 이제 비유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비유만 잘하면 시 금방 나와요. 비유만 하면 금방 나와버리니까 똥구멍 그 검줄 나오지 절절절 나와버려. 근데 이것이 한번 딱 뺏기고 끊기고 오면은 계속 안 나와. 자, 그러면 자 봅시다. 그러나 비유를 이해시키라는 것은 아주 어려워. 쉽지 않다. 비유적 표현 자체가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나 상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고도의 기분이며 전략이에요. 고도의 기분이고 고도의 전략이 이것이 쉬워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점에서 비유야말로 시를 쓰면서 꼭 알아야 할 부분이다. 개념적인 설명보다는 직접 시에 쓰여진 비유적 표현 이런 것을 찾아본다. 개념적인 설명보다는 직접 쓰여진 비유적 표현 이것을 직접 찾아봐야 돼. 그래서 그 역할과 효과를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 나의 얼굴을 갖다가 그 가령기로서 나는 단비 그 가령 나를 갖다가 참 천사 그러면 아유 참 착한 감정인데 어떤 놈이 나를 갖다 도둑놈 하면 뭐요 도둑놈 이것도 비유거든 하나에 빗대가 서니까 근데 비유 하나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어떤 시적인 내가 꼭 쓰고 싶어하는 관념, 이 생각, 형태가 비유 하나 때문에 확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아까 내가 안도는 토독놈 했는데 나는 시골 가면 내가 토독놈이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시골 가면은 이제 성을 뺀다는 게 안도 선생님인데 시골 가면 뭐라고 하냐면 토 선생 왔냐고 그래요. 토 선생 왔어? 토 선생. 내가 토 선생이요. 토독놈. 자. 그래서 이제 요건 뭐냐? 자, 여기까지 이제 그런데 개념적인 설명보다는 직접 시에 쓰여진 비유적 표현들을 찾아보면서 그 역할과 효과를 체험하는 게 효과적이다. 아까 그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인간의 언어는 밑줄쳐요. 끊임없는 비유로 축적된다. 끊임없는 비유. 인간의 언어는 끊임없는 비유예요. 끊임없는 비유. 그런데 비유도 끊임없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유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어. 근데 누군가 그 비유한 것을 내가 또 비유한다. 그 비유는 사은유. 죽어버렸다고 해서 사비유, 사은유라고 그랬어. 사은유, 사비유, 사지유 죽어버렸다고 해서.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다른 사람 쓴 것을 뭔가 조금이라도 바꿔야 돼. 그런데 내가 꼭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본다고 쉽지 않지만은 우연히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우연히 같은 것은 우연히 그래도 그 한 행 정도나 이것이 우연히 같은 것은 다 이해가 가와냐고. 그 우연이네. 그런데 두 소절 아니면 두 행 이상 그걸 갖다가 그대로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뭐예요? 표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표절 범죄를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써놓고는 우리가 그 어떤 시어라든가 이런 것을 인터넷 같은 데서 넣어놓고 찾아보거나 인터넷 사전에 그래서 예를 들어 고향에 대해서 찾아보면 막 그 고향에 대한 그 시어들이 쭉 나와. 그러면 그것을 내가 본받기 위해서 그걸 찾아본 것이 아니고 내가 만약에 이런 시어를 썼을 적에 다른 사람이 쓰지 않았나 그걸 피하기위해서 찾는 거예요. 그걸 피하기위해서.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이 시인들은 작가들인데 표절해서는 안 돼. 표절.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우연히 넣을 수가 있지만은 그 몇 소절 이상 넣으면 진짜 표절이 돼요. 자,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보면 그 인간 같은 원숭이라는 표현은 인간 같은 원숭이 이렇게 표현하면은 포유동물 중 가장 유사한 두 생명체를 비교한 말이다. 포유동물은 젖먹이 동물이요. 젖먹이 동물. 인간 같은 원숭이 오면은 이 가장 유사하잖아. 원숭이하고 우리하고 조금 생김새가 좀 다르고 근데 생김새도 원숭이
비슷한 놈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가장 그 이게 생명체가 그 유사한 것이다. 생김새, 행동, 즉 형태의 비슷함을 전제로 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이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인간 같은 원숭이 하면은 원숭이가 꼭 사람처럼 생겼구나, 사람처럼 행동하는구나. 이 형태가 분명히 나타나잖아.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비유를 적에는 그 비유를 쓸 적에 그것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비유를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전혀 그것도 관계없는 그 상황에 맞는 그래서 그런 비유가 참 중요해요. 자, 이렇게 들 때 지극히 단순하던 사물에 대한 이해가 이제 확장돼. 이 원숭이 같은 사람, 사람 같은 원숭이 이제 그 이해가 확장됐어요. 하지만 비교 대상이 너무 유사한 경우, 이 경우에는 인간의 상상력이 개입될 여지가 그만큼 줄어들고 따라서 새로운 의미 창출을 하는 폭이 좁아진다. 그러니까 너무 또 그냥 축소해갖고 꼭 인간하고 또는 어떤 그 너무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시어라든가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내용하고 너무 그냥 꽉 해갖고는 조금 바꿔놓으면 그냥 그거 다 알거든. 그러나 조금 그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몫을 누구한테 주냐면 독자한테 줘, 독자. 그러니까 비슷하게 탁 던져놓으면 독자가 몇 가지 해석해야 돼. 나는 이것도 갔네, 이것도 갔는데. 이런 이가 답이다가 시가 아니야. 딱 시를 써놨을 때 그냥 요것도 갖고 요것도 갖고 요것도 갖고 참 좋네 그러지. 요것은 요것, 그것은 비유지만 그것은 죽은 비유예요. 죽은 비유. 그러니까 그 비유가 생명이라는 생명인데 잘하면은 좋은 이 비유가 될 수가 있고 잘못하면은 이 나쁜 비유가 될 수가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물의 유사성을 비교라는 언어 작용을 통해서 확인하고 전이하는 것이다. 전이라는 것은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옮아가는 걸 전이라고 그래요. 전이. 예를 들어서 암 걸린 사람이 다른 장기의 전이가 됐대 안 됐대 옮아간 것이잖아. 자, 그래서 또 유추라는 것은 미뤄서 생각하는 거야. 미뤄서 생각하는 거. 가령 예를 들어서 아버지 그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내가 너가 아버지를 보니까 너가 닮았는데 너가 아버지는 무엇이 고약한데 너도 고약했구나. 이게 유추하는 거야. 유추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유추도 비유법에 해당돼. 자, 그런데 봅시다. 가령 우리가 앙금이 생겨. 앙금 뭐라 앙금이라고 하지? 앙금 뭐예요? 가라앉아요. 예를 들어서 녹말가루라든가 또는 어떤 그 침전물 이렇게 해서 물에다 놓으면 이렇게 가라앉아. 그 앙금이야, 앙금. 그런데 이 앙금이라는 말을 우리 사람한테 비유라고 해요. 사람한테 비유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한번 비유해봐. 우리 강정숙이가 강정숙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강정숙이가 나쁜 놈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예. 그러면 그 강정숙이 그놈은 내 마음속에 뭐로 있지? 앙금. 그렇지. 그런 거 그 비유라니까. 앙금으로 가네, 앙금. 요런 게 비유법이 이런 것을 잘해야 된다는 게 비유법이 바로 이런 거야. 이것뿐만 아니야. 이 표현은 참 다 비유로 오면은 다 분명해지고 뭔가 정확하고 더 정확해지고 그래요. 응? 아무리 내 마음대로 따라오고 그래. 응? 내 마음을 마음대로 봐. 그냥 내 마음 호수다 내 마음 바다다 하면 그보다 더 넓은 거 어디가 있어. 그런 비유법이에요. 비유법. 자, 비유가 그만큼 중요해요. 비유법을 지금 상당히 오래 하네. 자, 아직 한 페이지도 안 했는데 시간이 됐네. 앙금이라는 말을 보자. 이 말은 원래 물에 가라앉는 부드러운 녹말 따위의 가루를 말한다. 그런데 사람에게 가루가 나올 리는 없는데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앙금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은 부적합하죠. 그런 말을 앙금도 없는데 그러나 우리 일상 속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가슴에 앙금이 끼었다. 그런 말을
자주 쓰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무슨 힘? 유추의 힘. 유추가 뭐라고 하죠? 비유요, 비유. 비유가 유추요. 유자가 비유, 유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비유 힘이에요, 비유 힘. 비유 힘. 내가 지난 시간에 복표근이 어머니의 힘. 어머니 비가 억수로와요. 냅뒀다. 비가 그쳤다. 비를 그치는 건 누구의 힘이요? 어머니 힘이요. 그잖아? 요런 거. 그러니까, 요런 것을 잘 써야지. 자, 그러니까, 이 표현은 가루가 물에 가라앉아 침전된 모습을 보고 사람에게는 한이 쌓여서 녹말가루처럼 침전되어 있는 것. 이런 유추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비유를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사물이나 상황을 정밀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오히려 비유를 사용해야 돼. 불가능은 아니지만 그 비유 없이 해놓으면 조금 어설프고 조금 걱정스럽게, 그러니까 부드럽더라니. 자, 그래서 시는 곧 인간의 언어를 수단으로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요. 언어를 수단으로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그 감정을 표현할 적에 시에서 그 비유를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개성이 드러나. 개성.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자식 나쁜 놈이요. 그놈 참 좋은 놈이요. 그러면은 우리 총무는 그 나쁜 것 중에 뭐이 제일 나빠? 우리 주변에서 뭐이 제일 나빠? 나쁜 거 없어? 나는 각시가 제일 나빠. 그런 것들 뭐냐고 그거 갖다 집어넣으면 돼. 나쁜 거 하나 집어넣으면 그 비유. 좋은 거 쓰면 내가 좋은 거 비유하면 돼. 근데 다 그거 쓰는데 나도 그거 다 쓰면 그것은 죽은 비유예요. 나 독특한 비유. 가장 예를 들어서 그 뭐냐면 나는 참 귀뚜라미를 담고 싶다. 뭐요? 귀뚜라미를 담고 싶어? 밤에 저혼자 그냥 철양을 울고 싶고 그러면 그 귀뚜라미 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밤에 노래하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귀뚜라미 담고 싶다면 밤에 노래하고 싶어. 그 얼마나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비유요, 비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내가 시를 가면 여기 수필 쓴 사람이 있는데 그 수필도 비유를 한 50%, 30%만 써놓으면 훌륭한 수필 돼버려요. 그게 직설적으로 쓴 것보다. 요즘은 이제 수필이 더 어려워요. 옛날에 아무나 쓴 게 수필인데 지금은 아무나 쓰면 그것은 수필도 아니야. 이 비유를 많이 섞어야 돼. 그래야 수필도 부드럽고. 자, 그러면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봅시다. 바다가 있다. 바다가 비단처럼 출렁이고 있다. 어머니처럼 포근한 바다가 있다. 세 가지 경우 바다예요. 그죠? 자, 바다가 있다. 또 하나는 바다가 비단처럼 출렁이고 있다. 또 하나는 어머니처럼 포근한 바다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뭐냐? 바다가 있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평범한 표현이요. 바다가 있다. 일상적으로 바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바다가 보인다는 것 이외에 그 내포되어 있는 어떤 뜻도 내포되지 않기 때문에 바다가 어떤 모습으로 느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2번을 뭐라고 하냐면은 바다가 비단처럼 출렁인다. 이것은 지급법. 훨씬 지급법이지. 처음 들어갔으니까 이건 훨씬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구체적인 표현. 그래서 바다가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느낌으로 그 느낌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느낌을 암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바다가 그 비단처럼 출렁인다는 한 폭의 그림으로 이게 다가왔어요. 그렇죠? 다가왔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더한데 만약에 이처럼 표현하지 않고 이것은 바다가 비단처럼 출렁인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처럼 포근한 바다가 있다. 은유법. 어머니가 됐어. 어머니가. 그러면 바다가 어머니가 됐어. 바다 같은 어머니 어떤 생각하실까? 첫째 넓어. 그죠? 넓고 그냥 모든 걸 포용해. 그렇죠. 이게 벌써 바다가
아까 그냥 출렁였다가 어머니가 되었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이 비유법을 잘 쓰느냐 잘 쓰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타내고 싶은 그 어떤 그 핵심 어떤 주제 요것이 완전히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그 비유법 그게 참 중요해요. 아시겠죠? 이 비유법을 문예창고 가서 보면요. 비유법은 1년 강의 1년. 두 학기를 강의해 1년이면은 한 학기 두 학기를 강의해. 그만큼 어려워요. 자, 그래서 보면 거기 이제 비단처럼 출렁이며 바다가 나타났다. 바다가 나타나는데 뭐처럼 나타났어요? 비단처럼 출렁이며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바다를 비단처럼이 꾸미고 또는 비단처럼은 출렁이며를 수식하며 바다가 우리 의식 속에 그 바다에 우리 의식을 집중하게 한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들과 연결됐어요? 나타났다에 다시 연결됐어요. 그래서 이 글의 무게중심은 바다로 쏠렸다가 어디로 쏠렸어요? 나타났다. 바다가 나타난 거예요. 바다가 나타났다. 여기에 쏠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를 보면은 어머니처럼 포근한 바다가 있었다. 그러니까는 아까 여기서 나타났다에 쏠렸는데 이제 마지막에 무엇으로 쏠렸어요? 어머니한테 쏠린 어머니한테. 바다가 어머니한테 쏠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뒷장 한 장 넘어가 봐요. 바다가 나타난 표현은 그 현상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무게중심은 바다가 아닌 누구한테 집중됐어요? 어머니에게 집중됐어요. 어머니에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이제 쭉 했는데 그 다 또 복잡하고 읽으면 조금 너무 머리 아파.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네. 한 장 넘어가서 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비유법을 배웠습니다. 그 어느 날 저녁에 그냥 맑은 하늘을 가만히 쳐다봤더니 그냥 별들이 그냥 하늘에 쫙 찼어. 별들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서 보면 야, 별들이 참 하늘에 가득 찼네. 그것은 가까이 그 바다가 넓다고 똑같아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 별들이 가득 찼다는 것은 그 별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할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아우성이 가득 찼네요. 그냥 이 속에 까지르고 싶은 아우성 내가 뭔가 지금 이 분노를 터뜨리고 싶은데 못한 것은 아우성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나쁜 마음이 나쁜 놈.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벌써 보면은 그냥 꽃이들이 그냥 가득 찼어. 꽃이들이 별편들 꽃이들 이렇게 가득 찼다든가 이렇게 이런 것들 비유거든. 그러니까 그 비유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보면은 자, 그거 봅시다. 여기는 이제 뭘로 했냐? 누가 뿌렸나? 이 많은 씨앗을. 하늘 쳐다보고 별을 보고 온 거예요. 누가 뿌렸나? 이 많은 씨앗을. 저 하늘밭 가득 총총한 꽃이더래요. 꽃이. 별이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동시가 아니에요. 시요 시. 자, 비록 짧기는 해도 별이 씨앗 같다는 비유가 있다. 하늘을 밭이라고 하고 별을 총총한 꽃이라고 한 이 비유 얼마나 참신한 비유냐. 이 누구 작품이에요? 응? 누구 작품이에요? 누구 작품? 예. 이거 성격토라된 거예요. 저 시가 아니에요. 그 시인데 예. 그냥 뭐 누구 작품 그거 아니에요. 그러고 누구 작품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해하든 이해하라만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비유 힘과 효과. 비유 힘이었던 비유 힘. 비유는 우리가 외출할 때 아름답게 화장하듯 그를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비유 나도 차려. 화장. 그 비유는 화장이 아니야. 시 너무 화장하면 그 시패래요. 그냥 좋은 미사역을 다 집어넣었어. 시. 옛날 그런 시 쓴 사람이 많아요. 그래갖고 시집을 읽어보면 그 시구 하나하나, 시 하나하나, 그 시의 어떤 그 대목, 구절, 연행, 아름다워서 그냥 그 펄떡 빠지는데 막상 다 읽고 나서 이거 뭔 얘기야, 이 시? 무엇을 쓰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만 싹 섞어놨지 이해가 없어 이해가. 그러나 내가 무슨 얘기를 했죠? 시는 한편의 이야기다. 한편의 이야기. 시에는 한편의 이야기가 들어야 돼. 그 줄거리가 들어야 돼. 그런데 너무 아름다워하지 말고 다 그 중에 어느 한 행 아니면 한 구절 하나만 화장 거기다 딱 해요. 코는 코, 눈이면 눈, 화장 이쁘게 딱 하면은 그거 딸고 나면 그 끝에 보면 각인이 돼. 그 시가 잘 돼. 그 이뻐 보여. 그 잘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들 시 읽어봤죠? 다 그 시구마다 다 훌륭한 거 다녀. 응? 그 고은이 시구가 다 이뻐. 이쁘기는 뭐 이뻐. 뭐 올라갈 때 보고 내려갈 때 보고 그것이 각인데 그 이게. 응? 나태주가 이거 뭐냐면 뭐 이뻐? 어디가 됐어? 오래 봐야 돼. 너도 오래 보면 이쁘다. 그 한마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시도 이 비유도 덕지덕지 그냥 갖고 그냥 모든 시어를 전체를 안다 꾸물라고 하지 말고 딱 필요한 핵심어 주제문 아시죠? 주제문 그 하나 딱 잡아서 이렇게 멋지게 꾸며놓으면 확 올라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시인 되어본다니까. 그 앞에다 붙여 뭔 시인이냐? 멋진 시인. 자, 그 다음에 비유 힘과 효과. 비유 힘. 아까 그건데, 자, 그러면 이제 요것은 이제 쭉 넘어가요. 자, 넘어가서 한 두 페이지 정도 넘어가면은 좋은 비유. 몇 페이지지? 6페이지 봐봐. 6페이지 중간에 좋은 비유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힘을 가진다. 미추초요. 좋은 비유는 새로운 힘을 만들어. 새로운 힘. 새로운 힘이라고 뭐냐? 새로운 의미를. 어? 새로운 의미를. 아, 새로운 의미. 좋은 비유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힘을 가져요. 새로운 의미. 그 비유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줘. 이미 말씀드렸지만 비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드러내준다. 비유에 의해서 사물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우리에게 안겨준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과 세계를 확대 심화시켜 나감으로써 우리의 인습과 고정관념의 무지와 타성에서 벗어나게 한다고까지 말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 비유 때문에 시가 리얼티해져. 리얼티라는 건 사실성을 부여해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냐? 두 번째는 뭐냐? 좋은 비유는 시인의 독창적이고 구체적인 인식을 쉽게 가시화해줘요. 아, 이게 좋은 비유를 쓰면은, 그 독창적인 시인이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썼을까? 이런 것을, 이 가시화하는 것은 눈에 보이도록 쓰는 것이 가시화예요. 이런 가시화되는 힘을 보여준다. 자, 그러면, 봐봐요. 권대응의 가을산을 한번 읽어봅시다. 권대응의 가을산. 자, 술 취한 아버지, 대낮에도 벌겋게 달아오는 얼굴을 하고, 어딜 그렇게 올라가세요? 낙엽 긁어 모으며 바람 불면 우수수 떨어지는 나뭇잎 계곡, 녹슨 세월의 송전탑, 숨은 아들 대답하지 않는데 되돌아오는 메아리만 가슴을 태우는 산, 자꾸 뭐하라고 올라가세요? 그게 아니다. 애야. 그런 게 아니라고. 붉은 손 흔들며 길 막는 너도 밤나무 온통 아픈 울음 가득 토해내도 아버지 자꾸 넘어지며 그렇게 올라가. 자, 그러면 이게 제목은 가을산인데 이 가을산이 자체가 비유야, 비유. 뭐일까 이거? 누굴까 이것이? 아버지. 그렇지, 잘하네. 술 취한 아버지에게 술 취한 아버지, 그걸 가을산으로 비유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술 취한 아버지가 그냥 술 취해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아버지가 자꾸 올라가세요. 아버지가 나이가 먹은 게로 그냥 아버지가 싫어, 나이가 먹은 거 싫은 게 왜 그렇게 자꾸 올라가세요? 올라가면 나이를 먹어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제발 좀 이제 술코만 드시고 우리 좀
잘 울려고 좀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왜 자꾸 숨만 드시고 그냥 올라가려면 죽으려고 떠나려고 하냐 그런 얘기. 요런 것들이 바로 비유 힘이에요. 비유 힘. 우리 송영수 친구는 탁 여기서 가을산은 아버지다. 비유. 요거 알면 이게 100% 이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가을산이 어떻게 올라간대야? 가을산은 어떻게 올라간대야? 그것은 비유를 잘 모르는 것이. 자, 그래서 좀 뭐 이렇게 보면 그게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에 이제 좋은 비유는 풍부한 시적 의미를 암시했어요. 풍부한 시적 의미를 암시해요. 시적 의미. 이 시의 의미를 갖다가 그 시가 나타내고 있는 의미를 갖다가 암시해 주는 거예요. 비유가 좋은 비유가. 자, 그럼 비유는 어떤 모양일까? 그것은 하나의 점일까? 선일까? 평면이나 어떤 도형 같은 것일까? 그렇다. 무엇이요? 비유는 입체적이다. 입체적. 비유는 입체적이요. 입체적이라는 건 뭐냐면 입체적으로 우리한테 형상을 보여줘. 형상이 나타나. 자, 그래서 읽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다양하다. 그 시어들은 그냥 그 시어를 나타내는 그 작가에 따라서 그 시어의 표현들이 아주 다양해요. 그 바로 뭐가 같냐면 장님과 코끼리에 대한 비유를 잘할 것이다. 보이지는 않고 코끼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코를 만진 사람, 다리를 만진 사람, 꼬리나 배를 만진 사람, 또는 만진 사람은 코끼리에 대한 설명이 다 다를 수밖에 없듯이 그 시를 읽는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필자는 여러분들에게 시가 일단 발표되면은 무엇이 된다고 내 것이 아니야. 시가 발표되면 독자 것이 독자가 것이 된다는 걸 강조를 했는데, 자, 그 보면은 여기 봅시다. 당신은 이성복이가 얘기했어요. 당신은 짐승별. 당신은 짐승별 내 손가락 끝. 뜨겁게 타오르는 정적, 외로운 사람들이 파모으는 꽃이 따다오는 꽃이, 외로운 사람들의 죽음 순간과 머나먼 곳 이방의 말이 고요하게 시작됩니다. 당신의 설갓 밑으로 대지가 흐른다. 설갓 밑으로 대지가 흘러. 당신이 나타나면 한개의 물고기 비늘처럼 무지개 그으며 내가 떨어질 테지만. 자, 이렇게 해서 좀 어려운 시라고 써놨어요. 어렵죠? 어려워 이거. 그러나 분석해보자. 여기서 원관념은 무엇이에요? 원관념은 무엇일까? 그렇다. 뭐예요? 당신이요, 당신. 당신이 원관념이요. 이게 모두 다 원관념을 당신으로 생각하고, 당신은 짐승도 되고, 당신은 별도 되고, 당신은 내 손가락 끝도 되고, 이렇게 당신이 원관념만 알면은 이걸 원관념으로 섞어서 해석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4번 보면 좋은 비유는 뭐냐? 우리에게 정서적 충격이라는 뭐냐면 우리가 정서는 순화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직에 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정서 순화 교육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 조금 차분하던데 이거 좋은 비유는 그 정서에 충격을 줘요. 충격. 그 예술 특히 문학 같은 건 충격을 줘야 돼. 그 사람 깜짝 놀라고 감탄하고 공감해야 되니까 무덤은 그리워. 그것은 그 문학의 어떤 가치가 아니거든. 자, 그래서 보면 좋은 비유는 우리에게 정서적 충격을 주는 힘이 있다. 자, 봅시다. 사실 우리에게 정서적 충격을 주지 않는 시는 좋은 시가 아니다. 시를 읽어서 아무런 감동도 주지 않는 시라면은 그것은 죽은 시다. 죽은 시요. 요즘 젊은 시인들도 그 젊은 시인들 사이에서도 실험적인 경향이 있어서 현재의 시경향을 해체시켜버리자는 현재 시경향을 그냥 완전 바꿔버리자는 의도도 있어요. 그래서 감동보다는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효용력에 입각한 주장도 있지만은 필자는 일단 뭐라고 했어요?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감동, 공감, 감동을 추구한다는 주장이다. 자, 좋은 비유로 쓴 시는 마치 수문을 열면 물이 확 쏟아지듯이 우리의 감동이
그 정서가 그냥 한꺼번에 쫙 밀려와야 돼. 자, 그래서 이대음이 쓴 봄은 한번 봅시다. 봄은 자, 조용한 오후다. 조용한 오후요. 조용한 오후인데, 무슨 큰일이 닥칠 거. 자, 조용한 오후입니다. 이 조용한 오후는 조용해야 해요. 무슨 큰 일이 닥칠 것 같아요. 조용한 오후요. 무슨 일이 닥칠까? 여기까지 끌어올렸어요. 뭔 일이 닥칠까? 궁금하잖아. 신을 이렇게 자꾸 궁금해서 끝까지 읽어야 된다니까. 그냥 여기 갖다 미서 결론을 하면 안 읽어. 그러니까 뭐냐. 조용한 오후다. 무슨 큰일이 닥칠 것 같다. 여러분 궁금하지? 어떤 큰일인가? 나는 다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만은. 자, 뭐냐. 나무 가지들이 세상 곳곳을 향해서 총구를 거는 것을 총구. 나무 가지들이 총구를 거는 무엇일까? 멋있네. 자, 숨쉬지 마라. 숨쉬지 마라. 언젠가 방아쇠가 당해질 알 수가 없다. 마침내 그곳에서 자, 탕탕탕 세상을 향해 쏘아드는 저 꽃들 피할 새도 없이 하늘과 땅의 꽃들의 전쟁이 시작됐다. 전쟁이다. 무엇을 쏘았어? 꽃들이야 꽃봉오리를 그냥 팍 쏘는 거야. 그 상충객들 이제 꽃 구경 온 사람들한테 전쟁이. 이게 얼마나 참 신선하고 좋아. 이게 비법. 꽃들을 갖다가 그냥 장전해갖고 그냥 팍 꽃들을 쏜다. 멋지네요. 멋지지? 네. 얘 멋지다고 하지 말고 멋진 시를 써. 너무 잘 쓴 시다. 너무 잘 쓰기 너무 잘 써. 그 여러분 쓴 거 훨씬 더 잘 써. 자, 너무 잘 쓴 시다. 여기 써졌네. 예. 나 내가 말했는데 이거 써져 있네. 내가 말을 했는데. 성견 지명이 있어 역시. 봄을 전쟁과 결합시킨 이 당돌한 비유, 이걸 당돌한 비유라고 써요. 놀라운 발상이다. 봄을 맞은 나무들이 꽃망울을 머문 것을 꽃망울을 머문 것을 창전하는 총이고, 마침내 사기가시와 더불어서 사방의 꽃들이 나무들이 꽃을 피워내는 것이 탕탕탕 쏘았어. 이것을 탕탕탕 사격하는 것으로 비유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힘은 우리의 정서를 강한 충격으로 때려준다. 우리가 전쟁이라 하면은 혐오가 있지만은 혐오감 있어요? 이러한 꽃들의 전쟁은 함께하고 싶지 않는가? 얼마나 동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좋은 비유는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어요. 좋은 비유는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 자, 이 성원근이 쓴 이슬 우리가 이슬 보면은 그냥 그 밤에 이슬이니까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냥 그 깜찍한 눈물방울 같은 거 풀마다 또는 어디 그 사원마다 조금씩 달려 있는 거. 그런데 이걸 비유를 하니까 아까 뭐라고 써? 비유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다고 했잖아.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가? 어떤 비유를 써서 한번 봅시다. 자, 밤에 눈물이 많았던 누군가 목선을 타고, 밤에 눈물이 많았던 누군가 목선을 타고, 그러니까 이 눈물이 많았던 사람 목선을 타고 어디로 갔어요? 바다로 간 것인가? 자, 그러면은 밤에 눈물이 많던 누군가가 목선을 타고 바다로 갔는가? 그러면 그 사람 그냥 바다로 갔겠어요? 아니면은 바다로 가면서 눈물을 찌끔씩 흘렸겠어. 찌끔씩 흘렸겠지. 그 풀끝도 흘리고 또 어디 그 끝도 흘리고 이런 것들이 비유라니까. 거의 눈물 많은 사람 목선 타고 가고 찌끔씩 흘리는 것이 이슬인 거.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바로 뭐냐? 비유요, 비유. 자, 풀잎마다 가득 바람 먹고 있는 돛자락들. 이 돛자락이 뭐냐면은 그 돛자락이. 그러니까 그 돛자락을 타고 왔으니까 밤에 타고 왔으니까 돛자락에 이슬이 쫙 맺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자, 그래서 이거 뭐냐면 요것은 이제 그 해석이 되었어요, 이거 됐죠? 요것은 이제 더 해석이 할 것 없어. 자, 그 다음에 좋은 비유는 시대적 대상을 보다 선명하게, 시적 대상이 그냥 선명하게 선명. 좋은 비유는 시적 대상을 보다 선명하게,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해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강강수월래 알죠? 강강수월래. 네. 강강수월래를 참 춤을 추고 있어요.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를 춤을 추고 있는데 저 강강수월래를 어떻게 이것을 시로 표현할까? 한번 구상해봐. 강강수월래. 자, 그런데 이거 봅시다. 자, 무엇이냐? 강강수월래는 우선 그냥 손에 손잡고 그냥 막 무슨 돌아다니는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무리들 뭐라고 써요? 첫 것이, 응? 여울에 몰린 여울에 몰린 은은대 다 얼마나 멋진 이게 비유 이런 것이 그 비유라니까. 아, 은은대가 그냥 탁 돌아. 그리고 또 뭐냐? 삐삐삐 도는 걸 갖다 뭐라고 써요? 달무리. 응? 그러니까 비비꽃 그 손들이 둘레를 짜면 비비꽃 손들이 이렇게 손잡고 잡는 비비꽃 손들이 그러면서 달무리를 도는 거 달무리를 빙빙 돈다. 그 다음에 이거 한참 해석하지 말고 강강수월래를 갖다 강강수월래를 갖다 노래식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자, 이 목을 빼면 서름이 솟고 강강수월래는 서름이 솟아. 원래 강강수월래는 한이 맺힌 우리 고유의 그 전통적인 춤이요. 이 서름이 솟고 백장미밭에 공작이 취했다. 백장미밭에 공작이 취했어. 그 놀이에 그 소리에. 그 뇌누리에 테이프가 갑니다. 뇌누리 나 이거 뭔가 모르겠어. 이거 안 찾아봤는데. 뇌 주변. 응? 뇌 주변? 네. 뇌누리 그거 확실해?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나 이거 안 찾아봤다니까. 네. 그 똑같네. 뇌 주변에 있는 여기에 상모가 이 테이프가 이렇게 간격 막 돌리니까. 네. 그거 참 좋네. 그 다음에 또 뭐냐? 12발은 상모가 돌아 12발. 네. 12발은 상모가 돌면 머리가 어지러지요. 자, 달빛 패이면은 술보다 독한 거. 취어버려야 달빛이 패이면 술보다 독해갖고 더 취어버려. 기폭이 찢어진다. 갈대가 쓰러진다. 그 강강소리 때문에 그냥 기폭이 찢어져 그냥. 얼마나 열중해서 기폭이 찢어질까? 진짜 찢어졌을까? 아니요. 기폭이 찢어질 만큼 그 강강소리를 찾았다는 것이요. 갈대가 쓰러질 정도 강강소리를 찾았다는 것이요 이게. 자, 이렇게 뭐냐면은 아까 그 뭐라고 써요? 보다 선명하고 보다 구체적인 표현을 해내는 힘이 있다. 이보다 더 선명하고 이보다 더 구체적인 그 표현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무엇의 힘? 실컷 얘기하는 게 비유 힘. 비유 힘. 자, 그래서 이 강강수월래는 뭐 더 이상 해석을 필요가 없죠. 선생님 뇌누리가 뭐요? 물살 소용돌이 치는 물살이랍니다. 아, 이게 옛날 말. 뇌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돌아. 여기 이렇게 돌리니까. 네. 그래요. 물살 소용돌이의 옛말. 어디서 강의 써보려는 줄 알고 나 지금 요가 첫 강의를 했는데 내가 네. 뇌누리. 소용돌이 치는 물살. 소용돌이의 옛말. 고마워요. 네. 괜찮았어. 자, 우리가 이제 대충 이제 비유 조금 알겠죠? 비유 힘을. 예. 자, 그래서 이제 한 장 넘겨봐. 한 장 넘겨봐. 내가 요거 하나 해주려고 해요. 비유법을 쓰여지. 김용택이의 달 떴다고 전화를 주시나요? 그러려고 해요. 한 장 넘겨 있죠? 네. 김용택이. 김용택이는 임실 뭐예요 내가 김용택이 보고 야 너희 집 앞에 있는 것이 무슨 섬진강이냐? 그런 소리 말해요. 섬진강 상류요. 그 섬진강 그냥 강도 아니고 또랑이 강이냐? 근데 이제 김용택이는 나오고 옛날에 그 지리산 둘레길이라고 해서 하나들 같이 생겼어요. 하나들 같이 생겼는데. 문학관 가봤어요. 가봤어? 네. 근데 그 지리산 그 둘레길을 같이 다녔어. 같이 다니면서 나한테 뭔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은 우리 후배예요. 그 이제 뭐 직접 선후배가 아니고 나이상 후배예요. 나이상. 그런데 이제 그 순창농고만 나오고 학벌이 없어. 근데 그래도 대단하죠. 아니 순창 그 농구 나와서. 순창농고 나왔어. 네. 옛날에는 이제 양성소를 선생으로 뽑아가 고등학교 애들을 농구 애들 뽑아가지고. 네. 근데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배님은 선생님 있어서 참 좋겠어요. 그래서
그 나는 이제 우리 신석 선생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김용택이는 말하자면 너 어떤 선생님한테 시배 왔어? 어떤 선생님을 존경해요? 어떤 선생님이 시 발길을 들어놨어? 하면은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 그런 게 나를 뭔가 좀 부러워요. 그런데 김용택의 시는 그런 거 필요 없이 김용택은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갖고 그냥 어디서 이렇게 귀꿈 맞은 이 대목들을 그렇게가 찾아서 갖다 탁탁 맞추는지 그리고 이 김용택이의 그 시의 그 근본은 누구냐 어머니. 그래갖고 네. 김용택이 시 아마 강의 들어가서 어머니 말씀. 탁 붙여갖고 어머니가 뭐 이 쌀은 무슨 뭐 이 조각배 뭐 해갖고는 그냥 어머니에 대해서 총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요런 얘기는 그것도 조금 거리가 멀지만 대개 보면은 김용택을 부르는 것은 아까 요런 시모임이라든가 어머니 시모임이라든가 그런 것을 배우지 대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 학문적인 것이는 조금 학문적인 것을 불러. 그러나 학문적인 시는 별로 재미가 없어. 김용택 같은 시가 훨씬 재밌어. 자 이제 김용택의 시를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이 밤 너무 신나고 근사해요. 내 마음에도 생전 처음 보는 환한 달이 떠오르고 산 아래 작은 마을이 그려집니다. 간절한 이 그리움들을 사무쳐 오는 이 연정들을 달빛에 실어 당신께 보냅니다. 세상에 강변에 달이 곱다고 전화를 다 주시다니요. 흐르는 물 어디쯤 눈부시게 부서지는 소리 문득 들려옵니다. 우와. 얼마나 해장해. 믿음을 타고 그냥 장단 고절을 갖다가 맞춰서 그냥 좀 나았어요? 역시 전공은 따로 있어. 자 이제 다른 사건도 있는데 이거 안 읽으려고 그래요. 네. 왜냐면 다른 거 읽으면 김용택이 죽어버려. 여기서 내가 김용택 시 내가 감동 깊은 거 하나 있는데 한번 한번 뭐 읽고 있어? 예. 한번 해봐.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예. 하루 종일 비가 서 있고 그래. 하루 종일 산이 서 있고 아, 하루 종일 나무가 서 있고 하루 종일 옥수수가 서 있다. 하루 종일 우리 아빠 누워서 잔다. 그건 뭐였냐면 이제 아버지는 할 일 없는 게 자빠져 차고 비가 오게 다른 거 다 비도 서 있어. 비도 서 이게 있잖아. 다 서 있는데 아버지만 이렇게 아버지는 이제 쉰겨도 자빠져 차. 그게 아버지만 누웠어. 수정을 이렇게 그런 거 싫어하니까 그게. 네. 내가 그 시 너무 좋아해요. 기발하더라고. 아 저기 좋아하셨어요 그 시를? 나 그 시 좋아해요. 그 동시. 예. 역시 우리 친구구만. 그 친구랑 무늬가 비슷하면 친구예요. 그래요. 자. 그럼 우리가 나중에 이제 어디 가서 이제 글 이렇게 냈을 때 누구한테 배웠냐고 그러면 안보선한테 배웠어요. 그래야 그런 소리 말고 그냥 아냐고 째게 하냐고 그래요. 얼마나 행복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안도선생 아냐고 그러면 째게 알아. 나하고 친구의 동창회 그냥 그런 소리 아니에요. 자. 저는 그렇게 말해야겠는데요. 누구한테 배우냐고. 안두 선생님한테 배우세요. 진짜 배고파니 나한테. 근데 진짜 시 잘 써. 아니 그거 아니란 게. 여기 더 해가 꽂혔어요. 또 갖고 있어? 예. 저. 기발하네. 강대구 나를 적당하게 잘 써먹네 그. 저 이제 안두 선생님한테 배웠다고 할 거예요. 그래요? 나는 뭐랄까 이 분위기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수업 타다가 좋으니까 나도 그냥 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도 조금 보람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